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연예계에서 가장 유명한 커플을 꼽으라고 하면 이 둘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배우 한예슬 씨와 작곡가 테디입니다. 둘의 연애 사실은 한예슬 씨가 수상소감에서 남자친구 얘기를 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요. 최근엔 바로 그 테디의 저작권료 수입이 공개되면서 또 다른 화제가 만들어졌죠. 테디는 2013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약 9억 원의 저작권 수익을 올렸고 이 액수는 전체 음악 저작권자들 중에서 3위라고 합니다. 1위는 박진영, 2위는 조영수, 4위는 유영진, 5위는 지드래곤입니다. 테디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이유는요. 요즘 가요계를 거세게 뒤흔들고 있는 기획사죠. YG 엔터테인먼트의 주력 작곡가이기 때문입니다. 빅뱅과 2NE1의 대부분의 히트곡을 테디가 작곡했고요. 이 그룹들의 인기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작권 수입도 많은 것이죠. 댄스 음악의 유행은 다른 음악들보다 빨리 바뀌기 때문에 나이 많은 프로듀서들보다는 어린 프로듀서들이 더 돋보이곤 하는데요. 테디는 올해 38살, 원타임으로 데뷔한 이후로만 따져도 17년 차의 베테랑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음악은 테디가 작곡한 대표적인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지드래곤의 크레용입니다. 지드래곤과 테디가 공동으로 작곡했고 편곡은 테디가 했습니다. Get your crayon. Get your crayon. Money again, moving fast, swash, swash. Money again, moving fast, swash, swash. 아직도 꿀리지 않아, yes, I'm a pretty boy.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훈 선생님. 영월에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절이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 열악한 지방재정까지 손뻗는 정부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말정산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번에는 지방세까지 번졌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연말정산 논란은 정말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방재정의 개혁을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에 들어가는 재정난 해결책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겠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을 들고 나온 배경 한번 알아보고요. 지금 당장 각 교육청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개혁 방안이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의 정지선 교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정지선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이 연말정산 논란이 결국은 세수 부족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세로까지 파장이 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제 얘기한 게 이제 바로 딱딱 집어서 얘기가 됐는데 지방교부세 그리고 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를 개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어제 이야기했던 결국은 결국은 또 지방자치단체 재정인 일반재정하고 교육재정 중에서 그 비율을 선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어떤 얘기인가요?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구분을 하게 되면 네. 일반재정하고 교육재정하고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복지 수요가 증대를 하다 보니까 네. 일반재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교육재정을 일정 부분을 좀 적게 인하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재정을 좀 도와줬던 걸 확 줄이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교육재정 부분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방정부의 교육재정에 도움을 줬던 것을 확 줄이겠다라고 봐야지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이 방안을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하네요. 복지 수요가 증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 재정을 좀
높이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네. 실제 교육 재정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정부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이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육 재정을 약간 인하를 시켜도 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예. 기본적으로 이 교육 재정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교육 재정이 감소한다고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네.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학교 수 자체가 감소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수가 감소하지 않았고 어느 분들은 오히려 학교 수는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교육정을 지금 당장 감소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분석을 통해서 너무 급하게 정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네. 내년 정도에 어떻게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어제 이제 지방 교육재정 부담금 얘기가 지금 말씀을 하신 이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지방 교부세 얘기도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자체에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돈이잖아요, 이게. 네네. 예. 그것도 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특별교부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교부금하고는 달리 예.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재난이라든가 또는 예기치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네. 중앙정부가 주는 중앙정부에서 예. 행정자치부에서 아니면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쉽게 말씀드리면 나눠주는 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 중에서 지역 현안 사업을 제외한 국가 시책 사업이라든가 이 재난 안전 수요 부분을 지출 효율이라든가 투명성을 측면에서 사전에 협의해서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결국은 좀 덜 주겠다는 계획 아닌가요? 이건 조금 다른 다른가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출로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투명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손을 보는 게 옳은 측면도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새나가거나 그러지는 않도록 하겠다. 예. 잘 쓰이게 하겠다는 네, 거예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 교육재정 부담금 같은 경우요. 네. 이게 사실 지방에서 교육을 할 때 쓰는 재원의 거의 네. 전부를 차지하지 않나요? 실질적 전부 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지난번에 왜 누리과정 예산 편성할 때도 이 부분 줄이겠다고 했다가 각 지자체 교육감들이 나서서 엄청나게 반발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다시 또 들고 나왔네요. 실제로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재정을 지금 줄이겠다는 건데 예. 이렇게 돼버리면 그 시도교육청의 그 자체 예산 편성 권한 자체가 줄어들다 보면 네. 그 지역에 맞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자율성 자체가 또 침해를 받을 거기 때문에 네.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네. 지금 이게 어느 정도나 줄이겠다 이런 구체적인 규모는 안 나왔죠.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모는 네.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쨌든 좀 검토를 하니까. 하겠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제 또 이 장관께서도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주민세나 자동차세 같은 얘기들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 주민들이 내는 회비다.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든지 관철을 시키겠다. 그래서 증세를 하겠다는 뜻을 비췄고요. 또 이렇게 지방 교육 재정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재원을 줄이겠다. 결국은 다 이 재정이 부족해서 나오는 그런 해법들이라고 해야겠죠?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네. 지금 현 상황 그 경기 상황 자체를 예측하기 쉽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예. 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거나 최소한 감소하지 않는다고 보고 계획을 수립을 했을 건데요. 네.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큰 편인가요?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경우에는 다른 나라하고 약간 다르게 국세하고 지방세의 비중을 놓고 봤을 때 네. 국세가 80%고 지방세가 20%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특히나 이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세
수보다는 오히려 이 교부세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재정은 늘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교육재정은 뭐 넘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넘친다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네요. 보통 지방교부세가 국세의 19.24%고 네. 교육 관련된 부분이 국세의 20.27%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일반 재정이라든가 교육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국세가 증가하게 되면 같이 증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교육 재정된 부분이 약 한 1% 정도 좀 더 높게 설정되어 있는 이 부분 차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일반 재정이 계속 모자라니까 네. 교육 재정 교부금을 조금 줄이고 일반 재정에 돌아가는 몫을 더 주겠다. 뭐 이런 그 계획이기도 할까요? 지금 봤을 때는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아, 추정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정확하게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네. 일단 교육 재정 자체가 예. 학생 수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예. 조금 줄이고 일반 재정 쪽으로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는 기사를 읽었거든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정부에 들어오는 세수가 중앙정부에 들어오는 세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로 가는 이런 지원을 좀 줄이겠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이건 국세하고 지방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세수 문제겠죠. 전체적인 세수 자체가 네. 어차피 세금이라는 것 자체는 경기에 따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세수도 그만큼 줄게 되어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지대로요, 이 지방 재정 개혁을 추진하게 되면은 분명히 순작용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순작용은 당연히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복지수요 정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요청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 재정을 줄이게 되면 실제로 그 각 지방에 있는 교육 문제가 실제로 약간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것이 수 불가피하다. 있겠죠. 네. 네. 근데 지방 재정도 사실은 자립도가 너무 낮아서 이 자립도를 좀 높여야 된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 번에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이번에 좀 시작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지방 재정의 자립도를 높인다는 것은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우 국세하고 지방세 비중이 네. 차이가 많이 다 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세하고 지방세 비중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어떤 식으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지금도 지방 소득세라든가 지방 소비세가 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도 지방 소득세의 경우도 보면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10%를 지방 소득세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비중을 좀 더 높인다든가 아니면 지방 소비세의 비중도 좀 더 높인다든가 예.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걸 바꾸려면은 법 개정을 하고 뭐 국회를 통과하고 이런 그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가요? 네, 당연히 우리나라 경우 세법을 바꾸려면은 네. 조세 법률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예. 국회를 통과를 하지 않으면 세법을 바꿀 수가 없겠죠. 뭐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기간상으로? 예산 기본적으로 편성에. 네, 기본적으로는 예. 정기국회 때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정부가 지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국세하고 지방세 비중 자체가 많이 차이가 지니까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이 세입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다. 자립을 좀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어폐가 좀 있는 편이군요. 지금 신세월 발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지방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부과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근본적인 어떤 추가적인 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인 방법은 국세로 돌아가던 부분을 지방세로 돌리는 네. 부분이 될 거고요. 근데 그것도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체적으로 국세도 세입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세하고 지방세가 전체 다 네. 세입이 증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국세의 지금 현 상황에서 일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도 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산수의 문제인지 수학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연말정산의 불똥이 여기저기로 많이 튀고 있잖아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복지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증세를 본격적으로 해야지 되는 시기인가요? 지금 같이 복지 수요가 예. 있는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네.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고 예. 증세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증세를 할 때 어떤 세목에서 증세를 할 것인지는 좀 더 검토를 해야겠지만요. 네. 소득세로 할 것인지 법인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외의 다른 세목을 할 것인지는 검토를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의 복지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증세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에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많이 항목을 바꾸고 한 것은 소득세의 부담을 좀 늘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간에서는 이 소득세만 자꾸 건드릴 게 아니라 법인세를 좀 건드리는 건 어떠냐. 많이 인하를 해줬으니까 지난 정부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올렸을 경우에는 네. 세수 측면도 있지만 법인이 다른 곳으로 투자를 다른 나라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갑자기 높여버리면은 세율이 낮은 네. 곳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세금 문제가 여러 군데로 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의 정지선 교수였습니다.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오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오로 정렬 2588 2588. 네,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3부에서 방금 지방재정 개혁, 정부 재정을 위해서 교육재정 교부금을 줄여야 할지 아니면은 정부가 지원을 높여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의 0945,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앵그르에서 칸다스키까지 전 관람 티켓 2장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금융상품 백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역진세와 누진세입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세금을 역진세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내는 부가가치세인데요. 가난한 저나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똑같이 10%의 세금을 내니까 제가 소득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거죠. 정부가 올해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크게 올렸는데요. 담배세도 역진세이기 때문에 정부가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세금 수입을 늘리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죠. 반대로 소득세처럼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세금을 누진세라고 합니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역진세보다는 누진세가 많아야겠죠.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무선 청소기. 선이 없어 걸림없죠. 코드 제로. 선이 없어 불편 없죠. 코드 제로. 자유롭게 청소해요. 행복하게 청소해요. 선이 없어 청소가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뉴스 뒤집기 시간이고요. 오늘은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육복지와 관련해서 또 이 세금과 관련해서 굉장한 논란이 커지고 있죠. 예. 뭐 엄청나게 뜨겁네요. 예. 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이 문제가 됐는데 이걸 무상복지를 너무 많이 줘서 그렇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 너무 많이 줬다. 그렇게 뭐 주장하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아, 근데 저는 그 측면은 동의하지 않는데. 예, 그러니까 의견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일단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홍 소장님은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예.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예. 그 폭행을 행사한 그 교사들의 자질에도 물론 문제가 있죠. 네. 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사회가 만든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그 통계를 보면 그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가 지금 국공립이 8.2명, 민간 어린이집이 7.8명에서 한 8명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애들을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지만 한 명 키우기도 힘든데. 그렇죠. 보육교사 한 명에서 8명을 그 키워낸다는 거. 네.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또 월급도 많지 않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예민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를 무상복지가 너무 많이 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물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와서 저도 우려가 되는 게 예. 전업주부들까지 이 지원을 받으려고 네. 가정에서 키워도 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다라는 논리인 거죠. 그래서 수요가 많아졌고, 수요가 많아졌다. 예, 수요가 그런 많아지다 얘기군요. 보니까 이렇게 그 한 교사가 맡아야 되는 아이의 수도 많아졌다 이런 논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그 맥락이 있었던 예. 거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뜨거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지금 뭐 주부들이 엄청나게 많이 댓글을 달면서 참여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쭉 읽어봤더니 네. 굉장히 좀 이렇게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 얘기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차별 대우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던 것 같던데요. 누구와 그러니까 누구의 차별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은 차별 대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맡기는 분들은 특히 12개월 미만의 경우에 맡기는 네. 분들은 거기 국가가 지원금 한 40만 원 정도 지원하잖아요. 예, 지원하고 또 연장하게 되면 한 20-30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 한 70만 원까지가 지원이 가는데 네. 이게 이제 전업주부들한테 가는 거는 이제 12개월 미만이 20만 원이고 이게 3년 애들이 3살 이상이면 10만 원밖에 안 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도 나도 아니 그 10만 원 받고 얘를 키우느니 그냥 맡기는 게 좋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업주부들 얘기는 아니 그럴 거면은 똑같이 주면 좋지 않냐 이렇게 그러면 내가 키우겠다 이런 네.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얘기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어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업주부와 직장에 다니는 엄마에 대한 지원의 금액이 차이가 있다. 네, 이 차이가 부분요. 있죠. 근데 예. 그거를 차이를 두는 것이 그게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좀 명분이 없는 것 같던데 그게 특별히 전업주부를 좀 차별 대우해도 전업주부에게는 적게 지원할 그런 명분이 그게 어디서 찾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예. 지금 한 2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예, 그러면은 이 양육수당 전업주부가 받는 것을 올려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려면 재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계산 한번 해봤더니 네. 그 양육수당을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빼놨더라고요. 네. 예, 한 100만 명 정도가 양육수당을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연령별로 이렇게 제가 계산해봤더니 그걸 한 2배 정도 올리면 한 2조 원 정도가 돈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번에 이 문제도 돈 없이는 또 해결하기 어려운 예.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양육수당을 높일 경우에 그러면 여성의 취업률 어떤 관계가 되느냐. 양육수당을 많이 주게 되면 취업률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양육수당을 이제 주게 되면 예. 집에서 키우는 분들이 꽤 좀 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10만 원, 20만 원이기 때문에 극빈층이 아닌 이상은 뭐 그 돈을 받느니 애를 이제 보내고 뭐 다른 일을 하겠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만약에 뭐 30만 원, 40만 원을 주게 된다고 그러면은 뭐 애들은 애정도 크기 때문에 스스로 키우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애들을 키우는 전업주부가 많아지면 여성 취업률은 약간의 영향은 있겠죠. 예, 그런데 그 영향이 그렇게 뭐 저는 뭐 클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양육수당을 인상하는 것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형편이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당장의 생활비가 아쉽기 때문에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방치를 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어떻게 그런 생각하시나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 그런 분들이 아주 극소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겠죠. 예, 아마도 극소수겠죠. 그리고 네. 극빈층이라고 그러면 일단 3, 40만 원 받고 일을 이제 퇴업 못하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일을 방치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 된다고 그러면은 뭐 차라리 뭐 아니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생계를 하기 위해서 얘를 뭐 돌볼 수 없다 그러면 어린이집도 못 보낸다 그러면은 뭐 보육원에 뭐 잠시 보내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얘를 그냥 완전히 방치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분들이 한 10,000명에 1명이나 있을까 말까 하는 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어쨌든 그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아이를 봐주는 수당이든 어떤 제도 서비스 지원이든 간에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서는 쉽진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 아까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많아요, 많기는. 많죠. 예, 이걸 지금 줄여야지 될 텐데. 예, 지금 그래서 이제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직장 어린이집 인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은 직장 어린이집 인기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가 적다는 거. 네. 지금 국공립이 8.2명, 민간이 7.8명, 그러니까 이게 한 8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직장 어린이집은 평균 6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보육의 질이 좋고 또 하나는 이제 급여죠. 예, 급여가 지금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은 한 150만 원이 넘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지금 120만 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기 문제도 있고 직업의식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보육교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체계를 안 갖춰준 측면도 크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보육교사를 늘리려면 이것 역시 돈인데요. 얼마나 들까요? 예, 지금 정부도 뭐 오늘 보니까 약간 뭐 늘린다고 하는데 네. 지금 저도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보육교사가 지금 1인당 아동수가 평균으로는 7명이거든요. 아까는 네. 조금 많았던 경우고 전체를 다 평균해보면 그걸 한 5명 정도는 최소한 줄여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해도 인건비만 하더라도 2조 원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예, 네. 뭐 건설비, 운영비 다 빼고 인건비만 하도 2조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서도 많은 돈이 소요될 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걸로 계속 버텨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삐져나오는 네.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을 높이자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 수도 줄여줘야지 될 거고 돈도 더 많이 줘야 될 거고 이것도 역시 추가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높이는 것의 효과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보육교사 처우가 개선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육교사 부분이 지금 민간 어린이집하고 그 가정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그쪽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에 네.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 지금 그 월급이 뭐 한 120만 원 정도고, 가정 어린이집이 110만 원 정도? 네. 국공립이 한 150만 원 정도. 물론 이거 초봉입니다. 예. 초봉, 물론 다른 뭐 좀 수당 같은 거 빼고요. 예. 그런 것을 하면은 그 정도 수준인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1차적으로 필요한 거는 뭐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의 그 임금 수준을 좀 높여주는 거. 물론 높여줄 때는 그분들이 뭐 충분히 또 이렇게 교사로서의 그런 것을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높여줄 때 보니까 인건비로만 보육교사 인건비로만 한 7천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거 생각이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면 그 주변에 이게 운영 인력도 꽤 많거든요. 네. 그분들도 처우도 개선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거의 한 1조 원 정도가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도 돈이고요. 네. 보육교사를 또 교육하는 것이라든지 시간의 문제도 상당히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네. 보육 문제가 왜 이렇게 열악하게 지원이 되고 있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과거에 좀 관행적으로 좀 된 측면도 있었고요. 이 복지제도가 네. 확대되기 전부터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지금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거를 이제 단기간에 늘리다 보니까 자격 검정이나 그런 거 고사나 이런 거를 좀 꼼꼼히 하지 못했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자격 요구를 좀 강화하고 그러면 당연히 또 보수는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정부가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인가요? 그래서 이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에서 이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방안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산 좀 늘려달라는 안이 올라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역시 돈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언론 보도에 나온 걸 보니까 정부는 한 2천억 내지 한 3천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걸로 턱도 없죠. 예. 2천억이면은 2조 원하고 차이가 얼마나 지는 건가요? 2조 원뿐만 아니라 지금 다 합쳐봐 지금 한 5조 원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거 다 합쳐 물론 그걸 다 물론 이제 그걸 정부가 다 단기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지금 정부가 한 2천억 3천억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5조 원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예. 담배세 증세로 지금 이게 아마 세수 한 5조 원 정도 될 거거든요. 담배세가 딱 5조 원인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영도가 다 정해져 있죠, 지금. 네. 이거 노리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으니까. 예. 지자체도 많이 노리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 저도 그쪽에서도 부족하다는 상황이고, 네. 법인세 감세 처리를 하게 되면은 대충 한 9조 원 정도, MB정부 예. 이후로 한 9조 원 정도가 감세됐거든요. 한 9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거 해도 복지하는 게 보육복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기업들이 여기에 스스로 응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건 역시 못하는 판도라의 상자로 지금 다 얘기가 되고 있죠. 거의.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기간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쨌거나 일단 제가 얘기한 건 이 틀을 오늘 소개해드린 네. 거고요. 예. 정부가 이런 틀을 참고 삼아서 이 중에서 가장 근데 먼저 해야 될 거는 보육교사의 처우는 꼭 개선해주면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서. 연말 연초 이 모든 얘기의 시작과 끝이 결국은 다 세금 얘기인 것 같아요. 대부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이번 주 중에 마무리하실 텐데 지난해에 비해서 세금 많이 늘어서 골치가 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절세 금융상품에 대한 인기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관심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어떤 금융상품들이 관심을 모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를 맞아서 인사이동이 있으셨군요. 예, 부천 중동 신도시 안에 있고요. 예, 경기도로 옮기셨군요. 예, 오늘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축하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서춘수 지점장님께서도 연말정산 다 마치셨나요? 예, 다 마쳤고요. 예. 소득은 2013년하고 비슷한데요. 예. 세금은 200만 원 넘게 더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부분이 역시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의료비, 기부금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금이 이 부분에서 100만 원 이상 증가를 했고요. 네. 또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 이 부분도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120만 원 넘게 세금이 올랐습니다. 예. 또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역시 세금이 올랐습니다. 또 어쨌든 세금 많이 올랐는데 정부는 이
사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다 영향을 받을 것은 아니다. 그랬는데 예.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점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저 같은 경우 내년이 더 문제입니다. 내년이요? 왜냐하면, 예, 제 두 아들이 지난해 군에서 제대를 했고요. 예. 이제 올해 복학하면 학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 두 아들 다 대학에 복학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교육비 항목도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세금이 증가할 것 같고요. 물론 기쁩니다. 세금 더 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예, 그런데 정부가 당초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도 세금이 늘어났고요. 이게 또 사실입니다. 네. 상담해보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 이런 부분도 동시에 개선되고 네.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내년이 더 걱정이다라고 하신 걸 들어보면은 네. 앞으로의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주택과 관련된 혜택이 올해부터 크게 늘어납니다. 주택과 관련한 혜택. 예. 첫 번째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인데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부터 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매달 10만 원만 불입하면 48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9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 따라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액을 매달 10만 원씩 지금까지 불입하셨다면 올 1월부터는 20만 원으로 늘리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이게 연간 750만 원 한도에서 10% 세액공제로 바뀐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됐으니까요. 이 부분도 아무리 적은 월세라도 꼭꼭 챙기시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소득공제 네.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그대로입니다. 네. 단지 이제 연간 총급여 부분만 바뀌었는데요. 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첫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네. 예, 물론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득공제를 못 받습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 바뀐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이제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어가 장기 어려운데요. 주택 저당 차입금이 뭔가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예. 주택 가격이 어쨌든 비싸기 때문에 내 집을 장만할 때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끼고 다들 주택을 장만합니다. 네. 이때 1년 동안 부담한 대출 이자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2013년까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대상이 됐었습니다. 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이죠. 그런데 지방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굉장히 넓은 평형도 서울의 작은 평형보다도 오히려 가격이 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정부가 이 기준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기준을 삭제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지난해 12월 말까지 대출을 받았다면 만기가 15년 이상인 대출인 경우에 이 경우에만 대출이자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요. 네. 올해 1월 1일부터 대출받는 분들은 만기가 10년만 넘어도 소득공제 3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최고 한도가 늘었는데요. 1,500에서 1,800만 원까지 최고 한도가 늘었습니다. 물론 조건이 만기 15년 이상이고 그리고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셔야 하고요. 대출 받자마자 다음 달부터 원금을 갚아 나가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이 경우를 충족해야만 네. 대출이자 소득공제 1,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부터 대출 받아서 내 집을 장만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피셔서 소득공제 한 푼이라도 더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제 혜택을 좀 규제를 완화했다고 할까요? 그런 네. 거는 아무래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 중에 하나였겠죠? 그렇습니다. 보증금도 많이 오르고 그나마 전세
보증금보다는 요즘 월세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많이 올랐고요. 예. 또 주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이런 규정들을 완화하고 대상도 확대하고 소득공제 금액도 늘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내년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것들 중에 예고된 게 있을 텐데 어떤 걸 좀 예. 미리 준비해야 될까요? 예, 올해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세액 공제입니다. 예. 세액 공제 한도가 확대가 됩니다. 얼마에서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400만 원이었는데요. 예. 700만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네. 물론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을 더해서 매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는 제도는 이미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외에 올해부터 퇴직연금에 한해서 매년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 네. 예, 따라서 올해부터 퇴직연금에 700만 원 불입한다면 기존의 연금저축 세액공제 400만 원 이건 그대로 받는 것이고요. 예. 또 신설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3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퇴직연금에 추가로 300만 원을 더 넣으면은요. 네.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예, 퇴직연금에 추가로 300만 원 불입한다면 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3.2%입니다. 네. 그래서 300만 원에 13.2% 39만 6천 원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예. 어쨌든 퇴직연금이라는 상품이 노후도 준비하는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절세도 하고 연금으로 받으면 이자 소득세는 15.4%인데요. 연금소득세율은 3.3에서 5.5입니다. 네. 세금도 절약할 수 있고요. 따라서 2015년 새해에 좋은 재테크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지난해 하반기 실시했던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에 대한 소득 공제율 우대하는 제도. 예. 예,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공제율이 30%인데 이걸 올해 6월 말까지 한 번 더 예. 40%로 우대해주는 제도고요. 이번 연말정산할 때 아마 이 부분 때문에 혜택을 꽤 입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저도 지난해 하반기에 현금 영수증도 좀 작은 금액도 좀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달라고 네. 부탁을 드리고 또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더니 이번 1월 연말정산 할 때 예전에 비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네. 훨씬 더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봐야 되는데 쉽지는 않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춘수 신한은행 중동지점장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날씨 때문에, 집에서는 아래층 때문에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아이들. 미안한 만큼 더 좋은 것만 주고 싶다면 서울을 한 잔을 건네보세요. 우유는 몸에 힘을 주고 행복은 마음에 힘을 줍니다. 서울우유. 2015년 쉐보레로 새 출발하세요. 지금 스파크 크루즈를 구매하시면 구입 후 3년간 3회까지 엔진오일 무상교환. 거기에 최대 100만 원의 자동차 보험료 지원 혜택 또는 최대 3년의 진정한 1% 저금리 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1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